2년 연속 G7에 초대받은 한국은 작년에 G7이 취소된 관계로 이번 영국의 모습을 제대로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G7 초청국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모임의 중심에 자리했다고 하는데요. 또한 각국 정상들은 한국의 정상과 회담을 갖고 한국과 큰 협력을 추구한 모습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 G7에서 매우 중요한 뉴스를 통보 못 받았다고 왕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은 영국 정부가 일본에만 중요한 정보를 전하지 않았다며 속보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G7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종합하여 최근 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자리 배치가 특이했던 결정적 이유, 무엇보다 현재 관심을 가장 받고 있는 것은 G7 확대회의에서 자리 배치에 관한 것입니다. G7 확대회의에서 의장국인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의 양옆에 미국과 한국이 자리했다는 것인데요. 일각에서는 자리가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느냐 합니다만 역대 G7 회의를 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일부에선 G7 의장국 바로 양옆은 대부분 그 중에서 주요 국가를 앉힌다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의장국의 오른쪽에는 대부분 미국이 자리하고 있어 사실 오른쪽은 제1의 좌석이라고 불리웁니다. 미국 전에 프랑스 G7 회의를 한번 살펴보면요. 역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양옆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오른편은 미국이었으며 왼편에는 유럽 제1의 국가인 독일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2016년 일본에서 G7이 열렸을 때에는 당연히 오른편엔 아베와 오랜 친분을 쌓았던 오바마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확대회담에서 의장국 오른편에 한국이 앉았다는 것은 파격 대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영국, 미국만 한 컷 안에 들어있는 뜻밖의 장면도 한국에서 급격히 공유된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보도는 거의 나가고 있지 않은데 그만큼 심기에 거슬린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아무래도 의장국 옆에 앉게 되면 가벼운 이야기부터 다양한 이야기들을 많이 주고받게 되는 것이죠. 특히 바이든 대통령과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확대회의에서 가까이 앉았던 모습 자체는 일본에 있어 뭔가 뒤바뀐 감정을 느끼게 했을 것으로 현재 한미관계가 매우 가깝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외부에서 확대 단체 사진을 찍을 때에도 문 대통령은 보리스 총리와 바이든 사이에 위치합니다. 영국에서 이러한 한미관계를 10분 배려했다는 의견도 충분히 제시되는 국면인 것입니다. 실제 의장국에서는 이러한 자리 배치를 섬세하게 고려한다는 것도 역대 회의에서 보여졌습니다. 바로 이전에 오프라인 회의였던 프랑스 G7에서는 트럼프 바로 옆에 아베 총리가 있었는데요. 프랑스가 의장국이지만 미국과 일본을 가까이 좌석을 배치해 양국의 관계도 배려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을 2019년 3달 연달아 방문해 스모 경기도 보며 아베와 개인적 친분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한국이 제1의 자리라는 의장국 오른쪽에 앉았다는 것이 다소 의아하기도 한데요. 이에 관해서는 이번 확대 세션의 주제와 관련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됩니다. 바로 공중보건 분야였는데요. 이번 G7 회의에 모인 나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방역 보건 분야에서 매우 초라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터지자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은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으며 크게 고생한 것입니다. G7은 전 세계의 리더격 국가들이라고 모였는데 막상 방역 부분에서 할 말이 별로 없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이번 G7에 한국을 적극 참여시키겠으며 공중보건 확대 세션에 제1의 자리에 앉게 한 것입니다. 한국은 특히 서방사회에서 가장 원하는 모델인 봉쇄 없는 방역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선보였습니다. 일본을 제외한 G7 국가들 하나하나는 그야말로 K-방역을 가장 놀라워하며 극찬한 국가들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방역이 좋았다는 독일조차 자신들은 한국에 비하면 방역을 대실패했다고 보도하면서 최근까지도 한국 방역 방식을 조명하는 다큐멘터리가 독일의 주요 방송국에서 나간 바 있습니다. 그 밖에 프랑스에서는 대한민국이 팬데믹 상황에서 국회의원 선거를 치렀고 민주주의를 지켜냈다고 극찬했습니다. 당시 미국을 포함한 서방사회에서는 민주주의 상징인 투표를 연장할 수밖에 없었다고 부끄러워했습니다. 가장 극심한 코로나 피해를 겪었던 이탈리아의 경우 한국의 투명한 방역 시스템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일본을 제외한 서방사회에서 한국의 방역은 그야말로 기적에 가까운 눈부신 업적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한국의 코로나 방역을 배우고 또한 한국의 바이오 능력에 대해 큰 기대를 갖게 한 것입니다. 특히 G7은 한국 백신 뽑는 능력도 기대를 합니다. 이번 G7에서는 10억 회의 백신을 코백스를 통해 기부하면서 팬데믹 종식을 도모하기도 했습니다. G7에서는 엄청난 백신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전 세계 2위의 바이오 생산력이 있는 한국이 주목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다른 확대 회의는 모르더라도 공중보건 분야에서는 한국의 넘버원 자리에 앉을만한 것입니다. 한편 일본은 한국과 같이 백신 뽑는 능력도 없습니다만 이번 10억 회 기부건으로 크게 난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은 G7이 십시일반 백신 10억 개를 모아 내년에 코백스에 기부한다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마이니치 신문에 의하면 의장국인 영국이 내놓은 백신 개발 도상국의 10억 회분 제공은 일본 정부에는 아닌 밤중의 홍두깨라고 보도한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백신 제공 계획에 대해 사전에 전혀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외무성 간부는 전혀 듣지 못했다며 어떤 근거도 없는 숫자라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미 코백스에 8억 달러를 제공하기로 했는데 이런 발표 직후 영국이 코로나19 백신 10억 회분 제공을 발표해 일본 정부 내에서 곤혹감이 커지고 있다고 마이니치 신문은 전했는데요. 외무성 간부는 미국의 백신 5억 회분 제공 발표를 보고 영국이 남의 삿바로 스몰을 한다, 눈에 띄고 싶을 뿐이라고 지적하며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마이니치는 일본은 다른 G7 국가와는 달리 백신 접종이 부진하다며 영국의 표명에 따라 한층 부담을 지게 될 가능성이 커져 대응에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게다가 G7 현재 1회 접종률을 보면 캐나다가 63%로 가장 높고 일본을 제외하고는 프랑스도 45%가량입니다. G7에서 오직 일본만 12.6%로 접종률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백신 기부 발표가 나버린 것입니다. 스가 총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가만히 앉아있다가 10억 회 기부 요청에 응하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게다가 일본은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대만에 수백만 도스를 기부하기로 결정했으며 베트남에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기부한다면서 일정 부분 백신 부자 미국을 흉내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일본 전문가들은 일본은 백신이 모자라므로 영국 국민들이 맞는 아스트라제네카를 적극 활용하자고 주장합니다만 일본은 대만, 베트남, 코백스에 8억 달러를 기부하고 본인들도 아직 못 받은 화이자 백신 중 일부를 떼어내서 코백스에 다시 기부를 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일본은 자국 접종률도 크게 떨어지는 상황에다가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백신이 하루라도 급한 상황에서 무슨 이유에서인지 백신 기부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은 G7에서 각국 정상들과 각종 회담에 러브콜이 이어지면서 바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16년 집권을 이번 가을 마감하게 되는 메르켈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자마자 양국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이날 양국은 23분간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독일은 한국의 방역에 대해 큰 관심을 표해온 국가인데요. 문 대통령은 백신 개발 선도국인 독일과 백신 생산 분야에서 강점을 가진 한국이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통해 전 세계적인 백신 공급이 더욱 원활하고 공평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메르켈 총리는 독일의 mRNA 기술 보유 백신 회사들과도 협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또 한국 국민들의 노력과 문 대통령의 지도력으로 한국 경제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것을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G7 정상 중에서 메르켈 총리와 가장 자주 소통하며 긴밀히 협조해 왔다고 말하며 최근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한 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노력하고 있다며 독일의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나는 과거 동독 출신으로 한반도의 분단 상황에 대해 누구보다 많은 연민을 갖고 있다며 독일은 9월 예정된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협력과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은 호주와도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양국은 특히 군사 협력 분야에서도 매우 가깝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쿼드 가입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호주와는 군사 협력이 없는 게 아닌가라는 의견이 나옵니다만 한국은 호주에 5조 원가량의 장갑차 납품을 비롯해 각종 방산산업과 관련되어 지속협력을 주장합니다. 또한 호주의 스칸 모리슨 총리는 이번 회담에서 한국이 가장 앞선 수소차 에너지 분야를 협력하면서 미래 산업 분야에서 빠질 수 없는 한국이 호주와 강한 협력 체계로 가자는 요청을 해온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와 같이 한국은 그야말로 G7의 인싸 국가가 되면서 명실상부 G7의 추가 멤버로 손색이 없는 모습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와 친환경, 첨단 산업 분야에서 전 세계를 리드하고 있는 모습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트래블TV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멘터리입니다. 여러분들의 댓글과 구독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정부가 11일 세계무역기구에 최근 이어진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제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수출 제한 조치를 시행한 지 근 2달여 만인데요.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정부는 우리나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교역을 악용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본의 조치를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정치적 동기로 이루어진 것으로 한국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차별적인 조치라고 제소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아베는 과거사를 부정하고 불화수소 유통 경로가 안보적으로 불명확하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었었죠. 일본 내 반항 감정을 이용해서 지지율 반등을 모색하고 선거에까지 이용하려고 했던 일본 아베 정부의 실체를 전 세계에 알린다는 취지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는 WTO 규정에 문제되지 않는다고 계속 주장해왔는데요. 이 핵심 소재들이 무기로 전용될 수 있고
한국이 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것은 안보의 문제이다. 라는 논리로 수출의대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건의 WTO 제소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일각에서는 이 사건 발생 후 2달이 넘게 지났는데 아직도 제소 안 했냐는 의견도 있지만 한일 경제 분쟁에서 핵심적인 문제인 만큼 꼭 승소하기 위해서 제소에 대한 법적 근거를 충분히 준비하고 일본 정부의 공식 성명이나 인터뷰에서 우리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시간을 두고 충분히 수집하는 작업을 할 필요가 있었기에 현재 시점에서의 제소는 이제 WTO에서 승리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다고 본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까지 있었던 일본과의 WTO 분쟁 건들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WTO에 따르면 한일 간 분쟁 사안은 모두 6건으로 이 중 분쟁이 마무리된 4건은 모두 한국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첫 번째, 한국산 김수입 쿼터제. 한국은 2004년 일본의 김수입 쿼터제 철폐가 부당하다며 일본 정부를 제소했습니다. 이 사안은 일본이 2006년 한국산 김수입을 대폭 늘리기로 하고 한국이 제소를 취하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두 번째, 하이닉스 디램 상계 관세 부과. 2006년 1월에는 일본이 하이닉스 디램에 27.2%의 상계 관세를 부과하면서 디램 분쟁이 불거졌습니다. 2009년 4월 WTO의 최종 판정에서 한국이 승소했고 일본은 관세를 철폐했습니다. 세 번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일본은 한국 정부가 후쿠시마 주변에서 생산된 수산물에 대해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하자 2015년 WTO에 제소했습니다. WTO는 1심에서는 일본의 선을 들어줬지만 WTO 상소기구가 지난 4월 이례적으로 1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한국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네 번째, 일본산 공기압 밸브 반덤핑 관세. 또 최근 일본은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반덤핑 조치를 WTO에 제소한 바 있습니다. 일본산 공기압 밸브들의 저가 덤핑 공세에 11부터 22%의 관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고 한 것인데요. 공기압 밸브는 자동차와 일반 기계, 전자 등 자동화 설비의 핵심 부품으로 쓰이는데 일본산 덤핑 공세에 우리 기업들이 아주 어려움에 처했었습니다. 이 결과도 최근에 나왔는데요. 우리나라가 승소하여 덤핑 관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온 WTO 제소에 대한 역대 전적은 4대 0인데 한국이 일방적으로 이기는 이유는 한국이 잘 준비한 이유도 있고 일본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후쿠시마 수산물은 28개 국가가 수입금지 조치를 했었는데 일본은 우리나라만 제소했었던 어이없는 경우이고 이번에 일본 공기압 밸브 건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자원부는 핵심 쟁점 9개 중에서 한국이 8개를 승소했고 일본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유지한다고 밝혔는데요. 일본은 자신들이 이겼다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항상 한국과 어떤 분쟁이 발생하면 국제법적인 절차, 국제사법재판소 등을 운운하면서 이성적인 체하는데요. 결과는 항상 일본 주장이 근거 없는 것으로 나오는 경향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WTO 제소도 한국이 잘 준비해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한일 경제 전쟁으로 국제적으로도 매우 파장이 크고 관심이 집중되어서 매번 지던 일본도 준비를 철저히 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길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